안녕하세요, 신세입니다. 최근 가장 커다란 이슈가 뭔가 생각해보면 누가 뭐래도 미 대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묵직한 사건들이 빵빵 터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못지않게 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커다란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동안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회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칠 전 부통령 후보를 지명했는데요. 이게 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JD 벤스인데요. 나이가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된 지도 2년밖에 되지 않은 정치 신민인데요. 제가 이 부통령 후보 지명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사람이 쓴 책을 막 읽기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의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된 책입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JD 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룬 거라고는 예일대 로스쿨 나왔다는 거 정도밖에 나는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책을 쓰는 게 좀 민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상원의원도 아니고 주지사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JD 벤스는 무려 미국의 부통령 후보가 되었네요. 일단 이 책의 성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책은 JD 벤스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고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엄청난 성공을 해낸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사실 잘 풀리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이 책은 르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인 르포예요. 사실 읽으면요, 이 책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미국 사회를 조망하는 그런 르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장점이 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만 있지도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개인의 잘못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균형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르포 성격에서는 어떤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의 힘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거나 또는 극복할 수 없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개인의 성장 소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는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를, 이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회의 가난을 해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문화 인류학의 측면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노그라피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어떤 사회의 면면을 아주 깊숙하게, 사실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이 살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쪽 사회에 속하다가 사실은 상류층 사회로 옮겨가게 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사람인데 자신은 사실 여기 속해 있었지만 이쪽 사회로 속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두 가지 사회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에스노그라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미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미국 현대사를 좀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역사의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으로 오기까지 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넓게, 아주 크게, 거대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시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요, 미국 정치사,
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는가? 왜 공화당을 선택했는가? 지금 왜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가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궁금하잖아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왜 자꾸 저 사람을 또 뽑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왜 미국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단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강추해요. 나와는 다른 문화를 좀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저는 학생들한테도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헤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부통령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옛날에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뭐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사라져가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뭐 어떻게 변하는 거 불가능할 거야. 뭐 이거 어떻게 계층을 바꿀 수가 없어. 이제는 이미 모든 게 고착화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또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유치하게 정말 자신의 이 모든 역경을 막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담담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잘 읽히고 또 재밌습니다. 소설처럼 읽을 수도 있어요. 소설처럼 읽히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워낙에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지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이 주인공은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힐빌리가 뭔지 아셔야 할 텐데요. 힐빌리를 이야기하려면 미국 지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미국의 북동부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보면 크게의 두 산맥이 있는데요. 서쪽에는 좀 더 높고 험존한 산지인 로키 산맥이 있고요. 이 북동부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먼저 유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동부로, 미국에서 동부로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보통 많이 바닷가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특히 강인한 사람들이 점점점 밀려서 이 에팔레치아 산맥 정도의 이 산지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지 지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믿을 거라고는, 내 가족을 지킬 거라고는 나의 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좀 러프하고 터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힐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에팔레치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미국의 역사에서 이 미국 북동부가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5대5 연안에서 다양한 공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지역이 한때 잘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산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업지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화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 제이디 벤스의 조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서 에팔레치아 산지에서 그곳을 잭슨이라고 하는데요. 그 잭슨 지역에서 미들타운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이 지역에 살게 돼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되게 거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내내 좀 충격적일 만큼 거칠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냐면 앞마당에서 그냥 닭을 막 풀어놓고 키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있는 이렇게 주택가에서 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닭을 막 키우면서 마당에서 닭 목을 막 따고 닭을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경찰에 막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 힐빌리, 이 사람들은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치냐면요, 이 주인공을 사실 잘 키워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외조모, 외할머니이신데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할보, 할모 이런 식으로 표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힐빌리의 사투리를 우리말로 번역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할모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냐면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막 협박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냥 총을 꺼냅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자 할머니가 휘발유를 할아버지한테 끼얹고 불을 붙여요. 손녀가 급하게 불을 막 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충격적인 가족의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 지역에서 살았던 이 힐빌리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땅덩어리도 좁고 해서 비교적 균질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또 인종에 따라서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하고 문화나 성품도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얘가 막 떼를 쓰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얘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점원이. 그랬더니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 장난감 가게를 다 때려 부십니다. 이 가족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요.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욕한다. 그럼 무조건 때려 눕혀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룰은 있어요. 먼저 때리지는 마라. 하지만 너의 어머니를 욕하면 그런 거는 무조건 가서 때려 눕혀라. 그래서 주먹을 쓰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힐빌리 같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기를 규제한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무튼 미들타운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지역의 제조업이 망하면서 그러니까 제철 공장 같은 것들이 망하면서 사양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지역 전체가 전부 다 사양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녹슨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오하이오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같은 지역들 과거에는 제조업으로 번성했지만 미국 제조업이 점점점 사양길로 가게 되면서 지역 전체가 전부 다 사양화되는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적으로 패배주의에 젖는 것처럼 힘을 잃어버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어요. 힐빌리로 지칭되는 백인 저소득 노동자층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러스트벨트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거든요. 개혁 성향,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노동당,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은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공화당으로 확 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을 때 이들이 트럼프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정말 크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를 복지 여왕, 웰페어 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한번 스테이크를 먹을까 말까 한데 복지로 나라에서 돈을 저렇게 공짜로 받는 사람들은 툭 하면 스테이크를 먹고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걸 오히려 요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개인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저 누워 있으면서 정부의 복지 기금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나옵니다. 사실 뭔가를 잘해보려고 정부에서 한 건데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나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높이고 자국의 기업을, 자국의 공장을 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읽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이 변하게 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권의 자서전을 보면요. 자신이 있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줬는가, 특히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대부분 제가 읽은 자서전은 이렇게 훌륭한 부모와 이렇게 훌륭한 조상으로부터 이런 걸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은 정말 정반대라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좋게 말해 복잡한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남자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뻔한 여자에게서 버림받은 자식이었다. 나를 키워준 외조부모님은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친척들까지 포함해도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거의 없다. 통계적으로 나 같은 아이들의 미래는 비참하다. 저는 부모를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처음 읽었어요. 일단 제이디 벤스의 생부는 그냥 집을 나가서 따로 그냥 헤어져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디 벤스의 어머니는 같이 사는 남자가 계속 바뀌어요. 한 7번인가 8번인가 남자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그리고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이 엄마는 매번 싸웁니다. 싸우는 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뭐 집어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폭력과 폭언 이런 것들로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나름대로 마음을 붙일 곳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말 미친 듯이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고 나름 의지를 하고 살고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 개과천선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비교적 그렇다는 거고요. 이 엄마나 아빠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폭행과 폭언, 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게 정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않은 가정을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싸우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때리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놀라게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간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진 청소년들이 진짜로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격적인데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 엄마가 약물 중독자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애를 낳고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학을 하지 못하고 또 수많은 남자들과 계속 바꿔가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게 되는데 안정적인 삶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되고 자기도 진짜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또 하게 되고 그게 점점점 심해져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과 이 증오하는 마음이, 애증이 섞여 있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잘해줄 땐 잘해줘요. 그런데 또 약에 중독되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애를 진짜 죽일 듯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버텼느냐? 그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얘를 보살폈던 거예요. 진짜 읽다 보면은 막 정말 고구마를 이렇게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할머니와 안정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생기고요. 그때 공부를 합니다. 이 친구가 그 와중에서도 이 할머니와 또 엄마가 교육열이 그래도 있었어요.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암묵적으로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좋은 주립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했더니 돈도 없고 심지어 이 서류를 볼 줄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이디 벤스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2번의 좋은 기회가 뭐였냐면은 엄마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시기, 대학 진학 가능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가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은 해병대였던 겁니다. 이 해병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뭘 배웠는지를 보게 되면 그게 정말 슬픈데요.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학교에서 됐어야 하는 사회화가 일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걸 해병대가 충족시켜 줍니다. 얘가 이제 해병대 들어갔으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추천해주는 캐피탈의 21% 빚을 얻어가지고 BMW를 사려고 하니까 상관이 막 욕을 하면서 이거 사지 말고 혼다 시빅을 사라.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저렴하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거를 일일이 상관들이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해병대에서 새로 태어나게 돼요. 모든 걸 새로 배우고 체력도 키우고,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슬픈데 이 러스트벨트의 이 힐빌리 사람들이 먹는 거는 전부 다 정크푸드입니다. 얘는 항상 그런
그런 것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해병대에 들어가게 되니까 몸에 나쁜 거를 먹지 않고 몸에 좋은 식단을 먹게 되는 것들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해병대에서 새로 배우게 되고 해병대를 제대하기 전에 이라크 파병을 또 가게 돼요. 이라크의 파병에 가서 또 한 번 성장합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전시 상황에 있는 소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걸 흡수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워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우등으로 졸업을 해서 로스쿨을 진학하기로 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원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비리그에 있는 로스쿨들은 너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 예일대 로스쿨에 원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합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진학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학제도가 너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오히려 예일대가 아닌 다른 곳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저소득층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일대를 진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너무나 아름답고 똑똑한 친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이 풀려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일대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렇게 신입생 축하하려고 온 사람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던 사람들이 그냥 막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부딪힌 사람도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 자본을 누릴 수 있게 됐는지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 이게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가슴이 씁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사회자본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들어온 그 장벽을 통과한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이 뒤에 일들이 풀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 사실 학생들에게도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가? 아, 저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좋은 대학이라는 게 사회 자본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있어 보지 못했던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겪는 또 여러 가지 갈등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자신이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긴 여기 있으면서도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방법도 모르고 이 사람은 스파클링 워터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이 주인공에게는 너무나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돈 문제만이라는 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 습관, 생활 양식,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계층별로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벤스는 자기 자신을 우리 힐빌리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상황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어서 인간 승리라는 것이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좀 식상하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이 친구를 막 응원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흐뭇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런 거 같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이 애가 너무나 딱한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가 너무나 딱해서 정말 가슴 아프면서 읽었는데 얘가 잘 돼가는 과정, 물론 이 친구는 계속 자기 스스로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어떤 행운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을 전부 다 좋은 것들을 양분 삼아서 발전해가는 과정이 정말 뿌듯하게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보면 이 친구는 선생님들을 그래도 좋게 평가하거든요. 분명히 공립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여기서 꺼낼 수 없음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과 우리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사회화시키지 못하고 보호해서 안전하게 키워주지 못하는 사회가
무슨 강대국일 수 있으며 어떻게 선진국일 수 있는가라는 분노를 좀 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이 사회에 산적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지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벤스는 40대가 아직 안 된 정말 젊은 신인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누가 봐도 정말 금수저의 전형인데 벤스는 흑수저의 전형이죠.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도 이 사람을 선택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오하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벤스는 이 책을 쓸만 해도 반트럼프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변신을 해서 친트럼프 인사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열렬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 정치인을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책이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너무 재밌고요. 진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지금 화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